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온라인 수업이에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제 등교 수업 연속으로 하고 이제 다시 일주일 원격 수업에 들어갔는데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는데 오늘 바로 선생님과 함께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3일천하 갑신정변이라고 선생님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봅시다. 순서는 개화파의 분화 그리고 갑신정변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순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면은 아저씨 4명이 서 있죠. 그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가슴에 이렇게 탁 반만 걸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갑신정변의 주역들입니다. 왼쪽부터 박영용,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순인데 이 아저씨가 김옥균입니다. 이 포즈가 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이 포즈 때문에 갑신정변은 일루미나티가 있다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일루미나티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당시 서양에서 유행하던 포즈입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우리 1800년대, 1884년, 1880년대 당시 사람들은 이런 포즈가 사진 찍을 때 유행이다라는데 나폴레옹 초상화에서부터 유래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폴레옹 초상화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바늘 옷 사이에 넣고서 찍은 그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모차르트 막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포즈를 한 게 남아 있어서 뭐 일루미나티랑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당시에 유행하는 포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시다. 개화파의 분화입니다. 분화 배경이 중요한데 우리 저번 시간에 분명히 개화파에 대해서 배웠어요. 개화파가 통상계공론자들에 이어서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모군란 이후 개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개화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차이는 말 그대로입니다. 온건하게 천천히 하겠다는 얘기고 급진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개방해서 개화를 할 건데 천천히 할 거냐 빠르게 할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온건개화파는 대표적으로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같은 사람이 있고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화 모델로는요,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모운동을 따라하자라고 했어요. 청의 양모운동은 밑에 나온 개화 방법인데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자는 게 청의 양모운동이었어요. 동도서기 동쪽을 도로 하고 서쪽의 기술을 수용하자는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양모는 중체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세계사 할 때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온건개화파고요. 급진개화파는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이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자 마치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요, 중국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진짜 서양의 제도와 사상까지 싹을 다 받아들여서 아주 빠르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성장하고 청의 양모운동은 조금 실패했다는 의견이 좀 강하고요. 메이지 유신은 좀 성공했다는 의견이 강해요. 나중에 이제 국가의 국력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두 가지의 이런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화를 배경으로 해서요, 이제 84년도에 갑신정변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하대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 군대가 이모군란을 진압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우리의 이제 내정 간섭을 심화시키게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젊은
개화파들 입장에서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도 싫었고요. 그리고 민씨 정권,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명성황후 쪽 민씨 정권이 개화 정책을 하는데요.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어요. 급진적으로 빠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천천히 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역시 가득했고요. 그리고 개화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자라고 했던 김옥균의 의견에 받아들여서 오케이 빌려와라 했는데 김옥균이 차관 도입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진 개화파의 세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요. 국내에서 돈을 발행하자는 온건 개화파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정치적으로 입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 인물이었던 김옥균, 박영우 등의 급진 개화파는 야, 안 되겠다. 우리 정변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짜는데 그 첫 번째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 연회를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우정총국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면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을 여니까 우리나라에 우체국 서비스가 없었는데 이제 우체국을 처음으로 여는 거니까 축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위급 관료들이 잔뜩 와서 이제 연회를 하는데요. 이 모임 장소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죽이죠. 특히 민씨 정권의 민종식이었나요? 민영익이었나요? 아니 민종식을 죽인 진짜로 칼로 베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요. 14개조 정강은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발표하고요. 이제 잘 나갈 것 같았는데 단 3일 만에 청나라가 다시 무력으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끝나게 되는 게 이 갑신정변이에요. 이게 정계인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정총국이라는 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우정총국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개국 축하연회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승정부 이제 대조정 창덕궁에 가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을 이동시켰다가 다시 환궁하는 이 과정에서 일본 군대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일본 군대가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김옥군들이 혁신 정강을 공포하면서 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서 완전히 끝장나고요. 박영우 등 주무자들이 인턴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해요. 그래서 서강번 같은 경우에는 망명하지 않고 남아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도자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14개조 개혁안이죠. 14개조 개혁 정강의 몇 문구만 보자면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이 돌아오도록 하고 청에 대한 조국을 폐지한다. 청으로부터 해서 간섭에 벗어나고자 하는 문구가 필요해요. 청에 흥선대원군이 잡혀갔다고? 이모군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이모군란 할 때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가 흥선대원을 납치해갔다고 했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군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문벌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당시 조선은 신분제 사회고요.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신분을 갖고 있었죠. 그것도 양반 귀족입니다. 양반 귀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네. 양반이에요. 그것도 아주 명망 높은 자제입니다. 김옥균, 서강번, 서재필 다 내놓으라는 자제들이에요. 집안의 자제들인데 문벌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지조법, 그러니까 세금을 개혁하자라는 거고요. 의정부와 육주의 간청을 없애면서 대신들과 협의해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개혁안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 3일 만에 끝나게 되죠. 3일 만에 끝나게 되고서요. 그 결과는 역시 청나라가 이것을 진압했기 때문에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청나라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청의 무력으로 인해서 제압됐기 때문에 더 심화됐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한성조약이 체결돼요. 어디와? 조선과 일본 사이에요. 정말 웃기죠? 일본에게 다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공산관이 또 적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몇몇 죽어서 야 조선 너네 일본에게 돈 내! 라고 하는 게 한성조약이에요. 마치 이모군란의 재물포조약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 별표 하나 칠 건데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요. 청일 양국은 조선의 군대 파견 시 미리 알릴 것을 약속하면서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다 그쪽 나라로 빼게 돼요. 그게 바로 텐진조약이에요.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요, 양국 다 이제 군대 때문에 팡 터질 것 같으니까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청나라, 일본 다 조선의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소수지만 이 파견했던 것들을 다 자기네 국가로 보내고, 만약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면 상대 국가에게 알려주자라는 게 바로 이 텐진 조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하라라는 거고요. 의입니다.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대 국가, 다른 나라처럼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이요. 그것도 위로부터의 정치 개혁이에요. 고위층, 고위 양반들이 일으킨 정치 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한계는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일본에 의존했다는 거. 일본 대공사관에게 의지하고 일본 군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거 역시 중요합니다. 당시 개항 이후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의 경제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 일본은 정말로 탐탁치 않은 존재였어요. 그 일본을 등에 업은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을 제시했던 거 역시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들이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는 게 바로 갑신정변의 한계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조선은 정말로 어려운 소용돌이 속에 파고듭니다. 그게 뭐냐? 각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각축이 바로 이 조선, 이 한반도로 몰려드는 겁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진하고자 하고요. 일본은 계속해서 조선,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 조선으로 올려 하고요. 청나라는 역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종주권을 행사하고자, 조선에게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오고요. 갑자기 영국은 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조선으로 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나라가 이 조선에게 들이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을 보자면 갑신정변 이후 정세가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청일의 대립이 격화돼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격화돼요. 이 조선을 두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벌이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거문도 사건이라는 게 펼쳐지는데 바로 갑신정변 끝나고 1년 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하를 하려고 하자. 조선과 조약을 맺고 조선과 친하게 지내면서 조선 쪽으로 남하를 하려고 하자. 영국이 야 러시아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너 내려오면 끝장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조선의 거문도 여수 밑에 있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합니다. 그러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러시아 너 계속 내려오면 나 조선 먹을 거야. 나 조선 더 내가 들어올 거야 라고 경고를 하는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이렇게 거문도를 점령했다가 나중에 철수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거문도에는 영국 병사의 무덤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영국 거문도에서 죽은 그 영국 병사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돼요.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마치 스위스처럼요. 어떤 나라도 조선과 동맹을 맺거나 조선을 공격하지 말고 조선을 딱 가운데다 놓자. 중립국으로 놓자는 주장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선 육일준이라는 아저씨가 우리 서유견문록을 쓴 유학파인 이 육일준이 나오고요. 부들러가 독일 출신의 부들러가 역시 중립화론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중립국이 될 수 없죠. 중립국이 된다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많은 열강들이 조선을 그렇게 두지 않았고 조선은 중립국으로 가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다 했습니다. 이제 댓글 이벤트를 이야기할 건데 온건개와 급진개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온건개와 급진개화파 당신의 선택은? 이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생각해서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을 달면 되는데 열심히 참여한 친구는 역시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오면 선물을 줍니다. 댓글 달기만 해도 주는 이 어마어마한 혜자스러운 이벤트 제발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와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온건개화와 급진개화, 분명히 온건개화파가 천천히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급진개화파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조선의 이제 운명은 완전히 온건개화의 사람들의 의지로 이제 적용하게 되죠. 급진개화파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과연 조선은 천천히 개화하는 게 맞았나? 또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급진적으로 개화하는 게 맞았나?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장단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주장, 이유, 근거를 써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역 김옥균, 박영용, 서재필 이런 서강번 같은 사람은 정말로 조선의 높은 고위직이면서도 아주 젊었습니다. 김옥균은 30대였고요.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당시 서재필은 21살, 20대 초반이었어요. 대부분 박영이나 서재필 이런 사람들은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너무도 젊은 나이에 정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너무 성급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정변을 통해서 단순히 정권을 획득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한 건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